책임 교수였는데 첫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중간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10시간을 걸쳐서 그 특수감각하고 운동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감각생리학 중에 일반 감각에 대해서 강의 들으셨죠? 이제 오늘부터 그 특이감각, 스페셜 센세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이 보이죠? 어디서 많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르네 마그리테의 르블랑세라고 제목이 백지 위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한 그림, 보통 우리 풍경 하나 일반적인 그런 사실화하고 달리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림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죠?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죠.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게다가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이 제목하고 이 그림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이건 이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술 작품을 보고 결국은 이 뇌의 작용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점점 현대로 오면서 예술들이 변해가고 있죠. 결국 그것들을 우리의 정신작용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다 그 뇌의 활동, 신경세포의 활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계 단위 과정, 의학에서의 신경계, 뉴로사이언스를 배우시고 있는데 전체 그 뉴로사이언스를 보게 되면은 비교적 좁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먼저 좀 잠깐 설명을 하고 그동안에 강의하고 약간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전체 그 숲은 어떻게 생겼는지, 줄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중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나중에 그 전체적인 교과 하에서 여러분들 지식이 탄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신경과학 분야는 뭐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 의학 분야하고 약간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의학에서 커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이제 뇌 또 신경계의 그 기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전부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그 기능의 합을 우리는 마인드라고 이야기해요. 마음.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인테그레이션들, 그 합이죠. 그 이상은 이제 뭐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시어스니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마인드가 무엇이냐. 그래서 한마디로는 우리 전체 뇌의 기능의 합이다. 기능으로 비롯된 정신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자꾸 쪼개봐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의식이라든가 인지,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기억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상당히 이제 고위 기능들이에요. 이런 고위 기능들이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뇌가 작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뇌가 작동하는 그러면 어떤 기능들을 하느냐 해볼 때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제 먼저 감각을 하고, 뇌 기능의 시작은 항상 감각입니다. 외부로부터 수많은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가 이렇게 일깨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의식을 갖고
얼러트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극들이 필요합니다. 세수를 한다든지 걸어다닌다든지 뭐 잔소리를 좀 듣는다든지 잘 못 깨서 뭐 이런 것들 빛을 보고 창문을 열고 이런 모든 감각들이 일단 그 뇌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감각들이 이제 통합이 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통합된 정보가 뇌에 일부 저장이 되거나 견주어 보거나 판단을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피하거나 다가가거나 뭐 이런 비헤이비어, 주로 모터 계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학에서 배우는 부분은 주로 이제 이 센세이션, 인테그레이션, 이 비헤이비어 이런 관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센세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할 텐데, 그러면 여기 센세이션하고 관련된 퍼셉션은 무엇인지 그걸 좀 비교를 해보면은 뇌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스코프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세이션은 우리말로는 감각이라고 번역을 하고 퍼셉션은 지각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죠. 대략 뭐 어감이나 그동안의 경험, 지식을 통해서 뭐 이 둘의 차이를 뭐 이미 잘 아시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애매하고 잘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관계는 사실 좀 불분명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보게 되면은 센세이션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외부의 자극이 에퍼런트 너브를 통해서 감각신경 센터로 전해진 그런 흔적들, 자국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건 여러분들의 의식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일어나는 그냥 자동적인, 그냥 그 물리적인, 그리고 물리화학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퍼셉션은 뭐냐면은 그렇게 들어온 임프레션, 자국들이 결국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내 자신, 내 자아로 들어와서 어떤 의미를 가져줘야 그게 이제 그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나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그게 바로 퍼셉션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런 감각 자극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멘탈, 정신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지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각이라는 거는 아주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각이라는 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그림이 이거라고 가장 간단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많이 보던 미술 부도에도 나와 있고 그 그림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두 사람이 맞보고 있거나 아니면 테이블이 있거나 그렇죠. 감각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외부에 보여주는 자극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보이 증추에서 뇌가 어떤 의식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한테 들어오는지 그건 바로 퍼셉션이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우리 감각은 되지만 지각은 안 되는, 우리 자고 있는 친구의 눈꺼풀을 이렇게 까고 뭔가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자극은 뭐 그 되뇌까지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의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나중에 기억도 못하고 뭔가 그 서브컨셔스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일단 의식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기 때문에 퍼셉션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걸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감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이 그대로 대뇌로 전달돼서 만들어진 어떤 신경 활동에 의한 거라면은 지각은 아주 다양한 복잡한 그 결과들을 낳게 돼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 보시면 삼각형이 두 개 보이시나요? 그죠? 근데 실제로 삼각형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삼각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합성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삼각형 중에 어떤 게 더 돋보이나요? 지금 정삼각형이 하나 있고 역삼각형이 하나 있죠, 그죠? 뭐가 더 돋보이죠? 실제로는 더 휴가 없는 그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정삼각형이 더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 정삼각형을 실제로 있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제 물체로 인식을 하는 거죠. 오브젝트로.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그게 위에 지금 밑에 있는 삼각형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라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 지금 뇌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이점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큐들 이렇게 우리 그 어떤 물체를 볼 때 그렇게 끊어진 그런 선들을 이렇게 이으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선을 만들게 되고 확실하게 여기 직선이 하나 있는 걸로 보이죠. 실제로 있지. 그래서 감각과 지각은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을 조금 재미삼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정육면체가 보이죠, 그죠? 정육면체가 보이는데 그 정육면체하고 뭐 같은 형태지만 여기 끊어진 부분들을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그냥 평면에 몇 가지 형체들이 그냥 올려져 있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육면체로 보이는 이유는 여기 뭔가 가려졌기 때문에 여기는 연결돼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냥 연결시켜서 입체적인 구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퍼셉션을 하게 됩니다. 뭐 시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흔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흔한 착각, 일루미네이션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가장 어떻게 보면 쇼킹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전혀 뭐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체커보드 장기판 체스판 위에 기둥이 세워져 있구나, 그죠?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서 뭔가 빛이 이쪽에 밝은 부분이 있어서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보면은 A라는 부분하고 B라는 부분이 확연하게 밝기가 다르죠. 뭐 순서적으로 잘 배열돼 있고. 근데 실제 그런지 A하고 B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약간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B가 뭐 밝다, A가 어둡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제가 그림을 카피 페이스트하고 두 개를 잘라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밝기가 똑같아요. 그죠? 믿어지나요? 이 아래 그림에서 온 똑같은 밝기인데 지금 요것만 해서 또 조금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약간 달라지죠? 근데 아까 그림에서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전혀 그죠? 그래서 우리 감각은 많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옛말에 뭐 들리는 건 보이는 건 믿고 들리는 건 믿지 마라. 물론 이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지만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직접 본 거는 정확하다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사실 시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보도 많고 정확한 그 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본 것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시각마저도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본 게 정말 그건지 확신을 맞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시각에 또는 감각에 관련되는 자극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퍼셉션 하는 그 착한 그 과정 중에
어디선가 다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학에서는 비교적 그 생물학적으로, 물리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부분, 또 의학에서 많은 부분, 질병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국한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계속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되면은 좀 더 많은 그런 나중에 인사이트를 갖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동영상은 아닌데 빙글빙글 막 돌고 있어요. 좀 오래 보면 울렁거리고. 자, 그래서 퍼셉션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어프로치들, 실례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 퍼셉션, 궁극적으로 마인드의 이해, 뇌과학, 뇌의 이해는 아까 이제 퍼셉션이라든가 이런 마인드 쪽은 좀 더 정신과, 현재로서는 정신과 영역에서 다루게 되고, 센세이션, 인테그레이션, 비헤이비어, 이거는 신경과, 신경외과, 뭐 생리학과, 신경외과에서 주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런 퍼셉션을 최종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건 뭐 신경계 활성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걸 열심히 찾아내는 거죠. 이해하고 메커니즘으로. 그게 바로 생리학적인 피지올로지컬한 어프로치고, 이런 퍼셉션은 또 하나의 그 방법은 뭐냐면은, 이 복잡한 과정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자극하고 반응, 요 측면만 계속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도 있어요. 사이코 피직스, 사이코 피지올로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자신의 정신 상태, 그게 여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 쪽에 이제 학문 분야가 있죠. 그래서 생리학적인 프로세스, 뭐 리셉터라든가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는데, 사이코 피지컬 어프로치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 무게를 감지하지만 그 기전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는 그냥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더 무겁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무게가 더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은 쉽게 계속 양손에 무게줄을 올려놓으면서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쭉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그들 안에서 어떤 법칙을 찾아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수많은 세상에 정말 많은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잘 사용이 될 수 있는 그거 말고도 또 이런 게 있죠. 어린아이에서 시각이 지금 얘가 시력이 있느냐 없느냐, 발달하고 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의 시력을 갖지를 못하죠. 우리 시력은 1.0, 뭐 2.0, 또 0.1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뭐냐면 1에서 0.1은 0.1은 훨씬 더 큰 물체밖에 못 본다는 거죠. 1 때 볼 수 있는 작은 물체는 0.1에서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뭐 1, 2 이렇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시력을 측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아주 고식적인 그런 방법인데, 이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요게 이제 구멍이 있어요. 여기 하얗게 약간. 그 뒤에 이제 검사자가 있어요. 요거 아이를 눈동자를 봅니다. 그리고 양쪽 홀에다가 저런 격자를 보여줘요. 또는 흔들거나. 그러면 얘가 이 물체를 보게 되면 눈동자가 빨리 가겠죠, 그죠? 아, 그러면 얘가 이걸 보는구나. 요거보다 잘 못 보면 요거보다 더 이렇게 폭이 넓은 그런 격자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보게 되죠. 그럼 나이에 따라서 시력이 발달하는 그런 커브들을 보고, 이거는 뇌 발달하고 관련이 되겠죠, 당연히. 지금은 이제 아이 트래커가 있어가지고 요 뒤에 이제 앞에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를 이미지 분석을 해서 이 아이의 눈동자가 어디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하고 여기다 다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이용되느냐? 뭐 인터넷에 내가 광고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멋있게 이 상품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여기다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모든 정보들을 다 보지를 않아요. 그죠? 길을 가다가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다 뜯어보나요? 지나가면서 쓱 보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으로 눈동자가 향하게 되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으로 가격은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그 관심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뭐 웹페이지, 웹 디자인을 좀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야,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굉장히 하고 싶은데 앞에서 교수님이 뭐 좀 다른 얘기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나요? 그 시간이 가니까. 자, 이제 커그니티브 어프로치인데, 자, 이거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기억 같은 것들에서 비교적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기억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뭐 그런 기억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장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커그니티브 어프로치를 뭐 설명하는 게 뭐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예죠. 자, 조금 전에 있었던 그림에서 보였을 법했던 물건은 이렇게 문제를 제가 내요. 그러면 A인가요? B인가요? C인가요? 네? 뭐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잊어먹은 사람은 모르겠고 저게 뭔가 하고 봤던 사람은 조금 전에는 이제 부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빵 이렇게 A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자극이 여러분들의 뇌 활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시간을 들여서 우리 의학에서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신경계 전체 뇌 활동의 사실은 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 이상의 부분들이 최종적으로는 또 의학에서 결국은 커버를 하게 될 거예요. 조금씩 점점 알아가면서 아직 모르는 거 그냥 현상을 잘 그렇게 설명하고 추정하고 이런 건 의학으로 아직은 쉽게 잘 들어오지 않게 되고 뭔가 실제적으로 질병과 치료와 관련되는 건데 세상이 좀 더 복잡해지고 다단해지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점점 더 의학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이제 시각계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이제 센세이션,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레이션, 그다음에 비헤이비어 이런 관점에서 큰 틀을 가지시고 그동안 지난 4시간 동안 제너럴 센세이션에 대해서 가깝게 강의를 들으셨죠. 그래서 감각계에 작동하는 일반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감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4가지 그 감각들, 이건 특정한 장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저 감각과 장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온몸에 퍼져 있게 되죠. 그래서 제너럴 센세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부터 6시간 동안 할 거는 특별한 장기. 이 감각이라는 건 외부의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를 우리가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생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신경계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 전환을 시켜주는 게 바로 감각기들이죠. 이게 특수하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감각들, 시각이라든가 청각, 평형감각, 그다음에 후각과 촉각 이렇게 해서 스페셜 센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비주얼 시스템, 이제 전체 기능, 시각과 관련된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비주얼 시스템이라고 시각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각계는 우리 책에 책으로 가보죠. 자,
50장입니다. 635페이지에 옵틱스가 하나 큰 부분이고, 그다음 우리 책에 지금 이 책은 옵틱스가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옵틱스는 요 다음 단위 과정 감각인가 베이스로 거기서 안과 쪽에서 자세히 다뤄질 거예요. 이것까지 커버를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들으시고, 자, 두 번째 레티나, 그러니까 눈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경작용이죠. 그게 이제 51장이에요. 647페이지이고, 레티나하고 주로 얘기할 거는 이제 센트럴 비주얼 패스웨이 때까지, 레티나에서부터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는지, 그게 이제 52장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지금 여기 강의록에 있는 거는 우리 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구축하셔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다들 고생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감각계를 공부할 때는 항상 그 감각을 일으키는 자극의 속성을 일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속성을 결국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빛을 보게 되면은, 빛이라는 거는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의 한 일종이죠.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 뭔가 여러분들 요새는 쉽게 정보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디선가 배우셨겠지만 잠깐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연계에는 감마레이에서부터 뭐 엑스레이, 파장이 작은 거에서부터 울트라바이올렛, 에너지가 이제 높은 쪽이죠. 그리고 이제 비저블 라이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프라레드 레이, 그다음에 레이더파, 그다음에 방송파 같은 것, 그다음에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이 레이더의 위쪽 부분쯤에 이제 아마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거는 파동하고 입자의 그 성질을 갖게 되죠. 포톤이라는 그런 입자와 그다음에 파동, 프리퀀시와 웨이브렉스를 갖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여기서는 뭐 다룰 건 아니지만 대략 그런 정도 속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아직 안 배웠죠, 그죠? 자세하게. 하지만 그동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지식 정도면 이 생리학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각막이 있고 렌즈가 있고, 이렇게 미트레우스 유머를 거쳐서 맨 뒤에 안구의 제일 뒤쪽에 있는 레티나까지 빛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옵틱스가 커버하는 부분이에요. 옵틱스는 건너뛰고 이제 레티나까지 그런 빛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레티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티나는 망막. 그렇죠? 이 망막은 10개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네. 저는 뭐 10개 층이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리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리학적으로는 이 신호의 전달 과정, 이 중요하죠. 기능,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 신호 전달 기능들이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 물론 기능은 항상 이 구조에서 비롯이 돼요. 구조를 당연히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빛이 레티나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망막에 10개 층이 있는데 제일 바깥쪽이 제 10층, 그리고 제일 먼 쪽,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일 먼 쪽, 제일 깊은 곳, 안구 중심부에서는 제일 바깥쪽이 되겠죠, 그죠? 그 부분에 레이어 1, 피그멘트 에피텔리움이 있어요. 색소상피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아래쪽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가 퍼스트 오더 뉴런, 로드하고 콘셀,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인가요, 그죠? 이 두 개를 합쳐서 포토 리셉터 셀, 광수용체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트랜스덕션 되는 거예요. 트랜스덕션, 어떤 한 가지 에너지 형태에서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듀스.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트랜스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정보가
계속 이제 전달이 돼야 되죠. 브레인까지.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만나는 신경세포가 바이폴라 뉴런이에요. 조극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 세포가 갱글리온 셀입니다. 여기 이제 신경절 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주된 경로고, 이런 것들은 중간에 계속 프로세싱이 일어납니다. 그냥 마치 우리 CCD, 망막은 CCD 카메라에 그 CCD 칩하고 비슷하죠. 뭐 1024768에 뭐 픽셀을 갖는, 마치 로드셀하고 콘셀들이 그런 픽셀 역할을 하듯이 박혀 있고, 그 정보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뭐 CPU나 이런 데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가공이 돼서 브레인으로 전달이 돼요. 그걸 담당하는 게 이제 호리존탈 셀하고 아마크라인 셀이 이 두 개의 시냅스 연결 부위에 각각 작용을 해서 정보를 가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인터뉴런입니다. 사이신경세포. 여러분들 우리 신경세포의 구조, 뭐 물론 기능하고도 관련이 되고, 예, 일단 뭐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로젝션 뉴런하고 인터뉴런이 있죠, 그죠? 그런가요? 그죠? 프로젝션 뉴런은 다른 부위로 이렇게 엑손을 뻗어서 내보내는 걸 우리가 프로젝션, 투사 신경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터뉴런은 자기가 있는 그 에어리어에서만 엑손을 내서 작용 있고 안에서만 끝나는 거를, 국소적으로 끝나는 거를 인터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인터뉴런이 이제 억제성 인터뉴런이 주로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경로를 보게 되면은 이 10개의 아주 두꺼운, 뭐 실제로 굉장히 얇은 그런 구조지만 어쨌든 복잡한 구조를 통과해서 콘하고 로드셀에 도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약간은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발달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없고, 일단 그렇게 된 다음에 제일 바깥층에 이 피그멘트 에피텔리움이 있게 되는데, 보통 우리 생체 뭐 세포나 이런 데서 피그멘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피그멘트는 보통 이제 멜라닌을 의미를 하게 되죠. 검정색 색소를 띠게 되는데, 그런 피그멘트가 있는 에피텔리움이에요. 보통 이런 피그멘트는 이제 신경계 세포에서 많이 있게 되는데, 이 해부에서 배우다 보면 어디에 또 있었죠?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 또 뭐 크로마틴 셀들, 뭐 이렇게 좀 펜타코라민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에서 이 바이 프로덕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하여간 피그멘트가 있게 되는데, 이 피그멘트가 있음으로써 여기 기능이 이제 4가지, 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크게 4가지 봅시다. 빛의 스캐터링을 방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서 아까 뭐죠? 이제 암실 같은 거예요. 이 안구는 빛이 들어가서 여기저기 흡수가 되지 않고 반사되면은 다른 데서 온 빛이 원하는, 내가 보고자 하는 물체의 빛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블러해지거나 뭐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항상 모든 빛이 콘셀, 로드셀에 만나지는 못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피그멘트 에피셀리움에 반사되지 않고 거기서 그냥 흡수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포토리셉터셀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드셀의 이 바깥쪽 끝에 부분이 계속 탈락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선가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죠. 바로 이 피그멘트 에피셀리움에서 이걸 파고사이토시스에서 제거시켜주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포토 피그멘트, 그러니까 로덥신과 같은, 여기서 말하는 피그멘트는 다른 거예요. 이건 광색소, 색상을 띠지만 다른 거죠. 로드나 콘셀에 있는 로덥신이나 콘옵신 이런 것들을 이제 포토 피그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색소. 이 광색소를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임상적으로 이제 이 피그멘트 에피텔리움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고도근시라든가 어떤 충격을 받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 경우가 이제 이 또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외부 시야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흔한 경우 이제 그 레티널 디태치먼트라고 해서 망막 박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망막 박리는 뭐냐면 망막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런 피그멘트 에피셀륨하고 나머지 9개 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런 기능들이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위에 시각이 그 상실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1과 2의 디태치먼트인데 그게 왜 거기서 일어나는지는 이제 발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뉴로액토덤이 옵틱 컵을 만들고서 얘가 이 전체적으로 망막 10층에서 2층까지 만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컵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렌즈가 나중에 되고 한쪽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겹쳐지는 그 나머지 뉴로액토덤은 이 피그멘트 에피셀륨으로 해서 그 사이가 이렇게 겹쳐져서 딱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이 두 개는 뭔가 서로 연결시켜주는 게 좀 취약하겠죠. 그렇게 잘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피그멘트 에피셀륨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포토 리셉터 셀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로드셀하고 컨셀이 있는데 기능적으로 메커니즘, 포토 트랜스덕션이 되는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드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로드셀하고 컨셀은 주로 이제 구조가 다르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 형태의 세포기 때문에 막대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구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시고 이 바깥쪽 구조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데 이 바깥쪽 구조가 특이하게 생겨 있죠. 모든 말초 감각기는 특이하게 생겨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신경색 이런 형태하고 전혀 다르게 만들어져 있죠. 다양한 이제 외부 자극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주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깥쪽 우리 셀 멤브레인이 있고 그 안쪽에 디스크 형태의 막이 떨어져 나가서 마치 그 우리가 딱 비유를 하자면 호떡 같은 거죠. 호떡처럼 이렇게 딱 막을 하나 딱 떨어뜨려 가지고 호떡처럼 딱 눌러 놓게 되면은 그죠? 가운데 잼이 들어 있고 꿀이 들어 있고 바깥쪽에 떡이 있는 그런 형태의 그 동그란 디스크가 쭉 채워져 있어요. 그런 특이한 형태고 이제 이 끝에 쪽은 조금씩 탈락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셀 멤브레인이 있고 이 안쪽에도 셀 멤브레인이 있지만 이런 디스크에 들어있는 형태죠. 이 디스크에 보면은 이 로덥신이라는 몰레큘이 있어요. 이 로덥신 전체적으로 광 트랜스덕션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할게요. 로덥신에 빛이 부딪히게 되면은 트랜스듀신이라는 이 로덥신이라는 거는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일종이에요. GPCR. 그러니까 G프로틴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G프로틴이 바로 이름이 여기서는 트랜스듀신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G프로틴이 있으니까 이펙터 몰레큘이 있겠죠, 그죠? 이 이펙터 몰레큘이 사이클릭 GMP 포스포디에스트로이즈라는 그런 몰레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릭 GMP를 5' GMP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세포에 사이클릭 GMP 농도를 낮춰주겠죠. 빛이 오게 되면은. 근데 이 사이클릭 GMP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여기 바깥쪽에 셀 멤브레인에 사이클릭 GMP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 있어요. 우리 소디움을 통과시키면 그냥 소디움 채널이죠. 근데 여기서는 사이클릭 GMP 게이티드, 즉 사이클릭 GMP가 라이겐드로 작동하는 그런 소디움 채널이죠. 자, 보통 때가 아니고 우리가 눈을 감거나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이 사이클릭 GMP 레벨이 높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디움 채널이 보통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소디움 아연이 셀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디폴라리제이션이 되겠죠. 눈을 감는 자극이 없으면 디폴라리제이션이 돼요. 근데 빛이 들어와서 사이클릭 GMP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은 채널이 닫힙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는 커런트가 없으니까 포지티브 커런트가 없으니까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되겠죠. 반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극을 받게 되면 신경세포는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는데 이 포토리셉터 셀은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안정화되는 하이퍼폴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보기 때문에 플러스의 정보건 마이너스의 정보건 어떻게 됐든 정보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지고 있죠. 이제 어둡게 하고 있다가 빛을 딱 주게 되면은 로드셀에다 빛을 딱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0mV의 디폴라리제이션이 돼 있다가 오히려 빛을 주게 되면 마이너스 70mV까지 이렇게 하이퍼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이 딱 끊어지게 되면은 다시 보통 상태 마이너스 40mV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콘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콘셀에 있는 포토 피그멘트는 콘 옵신, 세 종류의 콘 옵신이 있어서 좀 더 많은 광량을 요구하고 그런다 뿐이지,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다르고 구조에서 항상 기능이 나온다고 그랬죠. 작은 세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픽셀로 밀집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 레졸루션 비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또 밝은 빛에서 빛을 보기 때문에 컬러를 볼 수 있고, 템포럴 레졸루션도 크고 스페이셜 레졸루션도 큰 그런 시각을 만들어내는 콘셀이지만 형태는 좀 다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포토 트랜스덕션이 되는 그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현상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이 레티나는 우리 망막의 뒤쪽에 전체 부분을 차지를 덮여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마치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 같은, 또는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는 CCD 카메라의 CCD 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수히 많은 픽셀들이, 강광 소자들이 밀집해 있어요. 그런 어떤 원칙적인 면에서는 같은데, 이 국소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계 장치하고 달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우리가 공간을 바라볼 때는 공간 전체가 보이죠. 이 공간 전체가 다 똑같은 동등하게 보이지 않아요. 물체가 바깥쪽에서 뭔가 보이지만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얼른 보려고 눈동자를, 고개를 돌려서 우리가 제일 시력이 좋은 부분으로 이 물체를 옮겨놔야 돼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레티나는 이 바깥쪽보다 이 안쪽 중심부, 마큘라 또는 제일 중심부, 포비아 센트럴리스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작은 콘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은 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인체 보통 이제 작동 방식도 이제 계속 배우시다 보면 똑같은 어떤 패턴들이 있게 되는데, 인체는 굉장히 한정된 공간 안에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최대한의 어떤 작동 범위를 갖고 최대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일정하지 않은 그런 그 형태와 기능을 통해서 그 자원을 한정된 자원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뽑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은 개수의 이 콘셀을 넓게 펼치거나 이러는 것보다 어느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거기서 열심히 보고 주변은 어떤 그냥 형체나 움직임 정도만 감지하게 되면 훨씬 더 서바이브 하는데 같은 자원을 통해서도 유리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콘셀들이, 아주 작은 콘셀들이 포비아에 몰려있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로드셀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드셀은 낮은 광도의 빛을 보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빛이, 그러니까 광량이 낮아졌을 때는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주변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로드셀이 나타나게 돼서 낮은 광량에서도 이 물체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에 이제 별이 깜빡깜빡해서 저 별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딱 응시를 하면 별이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없나 하고 옆을 보다 보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그 별을 보려면 그 별을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죠. 로드셀에 스레시홀드에 있는 별의 빛이라는 거는 딱 그 콘셀에다 놓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포비아에 놓게 되면 안 보여요. 약간 비껴서야 그 빛이 보이죠. 그걸 이제 실제 생활에서 생리학적인 어떤 설명이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교과서나 책 보다 보면은 이 옵틱 디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그런 동그라미와 십자가 이렇게 해서 10cm 떨어져서 또 30cm 떨어져서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응시하면은 뭐 동그라미가 안 보이고 그런 것들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피지올로지컬한 블라인드 스팟이 이 옵틱 디스크가 나가는 있는 그러니까 옵틱 너브가 모아져서 나가는 부위에는 이런 포토리셉터 셀이 없기 때문에 맹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맹점이 있지만 그걸 인식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양면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보이면 이제 다른 쪽에서 안 보여도 잘 모르게 되죠. 물론 눈을 감아도 잘 안 보이는 건 워낙 그렇게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어떤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세상에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어딘가 이렇게 맹점이 분명히 하나씩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국소 부위에 따라서 레티나에 이제 차이가 있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이제 두꺼운 레티나를 거쳐서 빛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이 포베올라에서는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콘셀이나 바이폴라 뉴런, 또 갱글리온 뉴런들이 이렇게 옆으로 쭉 누워 있어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됐든 빛이 산란되거나 불절되지 않고 포토리셉터 셀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비주얼 피그멘트는 이제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